저는 제 목숨이 있는 한 적어도 대한민국이 주사파 천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저들의 정책은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을 이룩한 사람들이고 성공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부심에 우리가 뭉쳐 있어야 됩니다. 좌파에 우리가 밀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 도덕적 자부심으로 그리고 그 도덕적인 승리감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그 김종대 목사님하고 우리 윤 목사님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최근에 도와서 이렇게 기획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김종대 목사님 옆에서 밑에서 열심히 돕고 배우고 있습니다. 대전에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뭐 말씀하셨지만 뭐 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도 있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어쨌든 그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임종석을 이제 배후에서 지도했고 또 그다음에 그 임수경이 방북하는 북한에 몰래 보내는 조선그룹의 중앙위원이었었고 아이고 놀래라. 연세대학교의 우상호 지금 현재 사선 국회의원이죠. 우상호의 지도책으로 연세대학교 주사파 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했었습니다. 저는 목사대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서 요즘 사실은 그 정광 목사님 하고 있는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당시 그때는 1학년 1학기 때 공부하고 말았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인간의 그러니까 성서의 영감을 부인하는 그런 신학으로 물들었었고 결국 그것의 끝이 저로 하여금 공산주의로 그리고 주체사상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말 저는 소련 무너지고 북한 공산당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정말 심하게 좌절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알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는 것은 이제까지 헛것을 본 거다. 내가 책 속에 배웠던 것은 온통 거짓이었고 그리고 내가 꿈꿨던 공산주의 나라들은 우리 인류 최악의 나라였다는 그런 것을 보는 순간 심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헛것을 본 사람이고 또 헛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전능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리고 가장 먼저 저를 돌아왔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열심히 고등부 시절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리고 그때 했던 예배의 참여가 저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 여러분 자녀나 혹은 여러분 동료나 친구들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함께 한다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주사파가 장악하기 전까지요. 우리는 세계 7위의 무역대국입니다. 인구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세계 7위 무역대국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GDP 생산량으로 우리가 세계 10위입니다. 러시아보다 우리가 GDP가 앞섭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러시아보다요. 그리고 한 나라의 자동차, 전기, 조선, 철강, 화학, 전자공업 이것을 세계 5위의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 몇 개 안 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도 지금 여기에 빠집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란서, 대한민국 5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은 최고의 강국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낸 이 자랑스러운 성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비교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헬조선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온 제3세계 나라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이룩한 그동안의 성과입니다. 그 성과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20대 젊은 나이에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갓 결혼한 그는 6개국, 7개국을 하는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중국으로 오는 도중에 자기 부인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는 거의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충남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언어 재주를 발휘해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일 몇 년 있다가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을 타고 이 조선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한문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는 결국 조선 병들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목 잘리는 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가 갖고 왔던 성경을 뿌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끝났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한 천재가, 영국에서 잘 자란 천재가 결혼생활 실패하고 선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성경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씨앗이 됐습니다. 그가 뿌린 성경 가운데 박대성이라는 평양성 관리가 그 성경을 그가 입수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전해준 성경을. 그리고 그 성경을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집에 벽보에 붙여놓은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빈둥빈둥 쳐다보던 그 박대성이라는 평양성 관리는 결국 그 성경을 보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그 박대성이라는 집 그 자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교회로 밝혔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미국에 제3차 부흥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평생 가보지도 못한 나라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프린스턴을 나왔던 세계 인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 바쳐서 이 나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학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청일전쟁 당시 우리 조선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양반의 자식을 자기 자식을 내버려야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선교사들은 병자들을 부여안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본 조선 민중들이 결국 예수를 하나둘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의 피가 있었고 그들의 목숨 건 노력들이 있었고 피와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됐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지만 젊은 나이에 선교사들로부터 그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그때 선교사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배웠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젊은 나이에 고종을 폐위하고 근대적 나라로 만들려는 혁명을 시도하다가 감옥에 붙잡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가 선교사가 전해준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거든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살려주라. 그때 이승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감옥이 따뜻한 그런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승만은 결국 자기 일기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갑자기 밝은 광채가 전 감옥을 비췄고 그리고 자기 가슴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승만은 매일 성경을 읽었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승만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고백 중에 이승만을 기억하는 단 한 가지를 말하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자 프란체스카가 답했습니다.
매일 어려운 있을 때마다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던 이승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에 숱한 젊은이들이 이 전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켜진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얻어진 자유와 이 신앙은 결코 거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수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복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사파들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속이는 데 선수들입니다. 저도 물론 거기 있었습니다만 말을 속이고 발을 속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북한도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전체주의입니다. 수령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뺀다고 합니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뺀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유를 없애고 그리고 민주주의 또 다른 민주주의인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국민이 왜 다른지 알지 못합니다. 봉건제의 왕에서 봉건제 조선에서 우리는 지금 1948년도 얻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1948년도 새로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조선의 봉건 왕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봉건 왕정은 백성일 뿐입니다. 백성은 자유와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왕의 신하일 뿐입니다. 왕이 명령하는 대로 그는 죽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48년도 이 한반도에 설립된 남쪽에 설립된 대한민국은 우리가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는 나라고 헌법이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내 자유를 박탈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자유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7위의 무역대국과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 자유를 침범해 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의 그들의 침투 공작에 우리는 너무 무기력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먹고 들어갔고 대학가를 좀먹고 지식인들을 좀먹고 법률을 좀먹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까지 좀먹는 사태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다시금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승만의 마음으로 그리고 애초에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알았던 심정으로 그리고 그들이 알았던 내용으로 다시 배우고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이 위기의 극복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이 너무 길었습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하지만 자유주의라는 것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유주의는 입헌주의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선 나의 생명과 재산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그냥 다수 통치입니다. 다수결이 통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최종 결선 투표를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41% 가지고도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다수 통치에 의하면 41%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는 결선 투표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수가 통치하자는 겁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통치 방식입니다. 내용으로는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 1인 1표제 대의제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란 말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촛불 시민들이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 명령을 들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국민주권주의 국민은 통칭을 말합니다. 5천만 전체를. 만약에 5천만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이 미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부들이 나와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5천만 명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민을 이야기하는 그 국민은 개별적 국민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전체를 권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추상적으로 나타낸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주사파나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대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대의제, 우리는 지금 투표를 통해서 우리 대표자를 뽑고 그들이 통치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줘서 5년이란, 지금 대통령은 5년이죠. 5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또 그리고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도록 위임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최대한 누리게 된 데는 대의제가 훨씬 더 많은 기여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패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결국 이런 대의제와 선거를 통해서 획득된 그 민주주의야말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대의제입니다. 따라서 영토가 넓고 사람이 많아서 직접 민주주의 좋은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가 훨씬 우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승만 건국으로부터 가져진 이 대의민주주의가 우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리스의 실패한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가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로즈나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랜드 연구소의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서버전 앤 인서전시라는 전복과 폭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복이란 전쟁이 아닌 수단으로 그 나라의 체제를 뒤집어엎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전복전입니다. 전쟁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전복을 통해서 뒤집는 것입니다. 전복은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전위그룹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전위그룹이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시위와 데모를 통해서 극심한 혼란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합니다. 그람시는 이를 진지전, 전위그룹 형성과 사회 각계각층의 침투를 진지전이라 표현했고 그리고 시위와 전민항쟁을 기동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맞는지 해보겠습니다. 1975년도에 베트남이 붕괴됐습니다. 베트남이 붕괴되기 전에 먼저 활동한 사람들은 남베트남 내의 베트공이었습니다. 베트공들은 군부에도 침투했었습니다. 이들은 남베트남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북베트남으로 팔아넘겼습니다. 혹은 무상으로 넘겨줬습니다. 이 탱크도 북베트남이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미군 탱크를 넘겨준 탱크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남베트남, 자유베트남이 무너진 것은 그 내부에 있던 베트콩들의 전복전에 무너졌습니다. 전위그룹이 지난 80년대, 90년대에 거쳐서 형성됐습니다. 그들이 대학가에 형성된 공산주의자들이고 주사파들입니다. 이들이 반미 청년회 제가 있던 조통그룹, 그 다음에 안희정이 있던 반미 청년회, 그 다음에 관악자주파 그룹, 그 참여연대 만든 얼마 전에 좀 박원순을 있게 한 참여연대를 만든 게 서울대 중심의 자주파들입니다. 주사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임종석이 속해 있던 것이 주사파의 자민통 그룹입니다. 이들이 전위그룹이 형성돼서 이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했습니다. 이석기 아로도 그곳에 형성됐던 용인에 있던 전위그룹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교육계로 침투했습니다. 교육계는 어디 있습니까? 전교조. 법조계로 침투했습니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지금 이 법조계로 침투한 좌파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 자체를 완전히 장악했죠. 법원을. 언론계로 침투했습니다. 언론노조가 지금 현재 KBS, MBC, SBS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대부분 그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교계에도 침투했습니다. 민중교회, 노동교회, 그리고 기독교 환경단체, 그리고 기독교 언론, 뭐 이렇게 주사파 편드는 언론이 있던데요. 기독교 언론이 있던데 뭐더라고. 하여튼 그런 그 언론들도 교계에 침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각 교단 총회하고 교육기관 등에 침투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무너진 것은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침투와 그리고 그들의 공작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대규모 시위를 유발합니다. 맨 처음에 전위그룹의 기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각 지역에 침투한 전위그룹의 기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각계 침투한 세력들의 동조로,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여론전을 벌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집회, 소요 사태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지난번에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또 광우병 사태였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태였고, 최순실 사태였습니다. 기독교도 내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벌어졌습니다. 대형 교회 일부의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다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것을 기독교에 있는 주사파들 조직들이 확대 봉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 내에 침투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걸 확대시키고, 언론이 받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목사를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방식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미선이 효순이 사건. 주한미군은 미선이 효순이 살려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주한미군 미지 몰아내자 그러잖아요. 미선이 효순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이용해서 이들은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이 시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미선이 효순이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군 장갑차가 커브길에서 시야가 좁아서 그 길가를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중생이 불행한 사태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법과 미국의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미선이 효순이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살해라면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알고 공격해야죠. 의도는 없는 겁니다.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때요? 미선이 효순이 살해한 미국 놈들을 몰아내자고 바로 버텼습니다. 아주 광화문 광장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광우병 사태도. 이때 이 광우병 사태도 사실은 국민 건강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국민 건강 문제였습니까? 국민 건강 문제라면 중국이 우리 음식물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섞어놨을 때 반중 시위 똑같이 벌어져. 이와 같은 반중 시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일으켰습니다.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조선 민족에게는 광우병에 약한 인자가 있어서 거짓 과학자들이 나섰죠. 약한 인자가 있어서 그 잘못 먹으면 우리는 훨씬 빨리 걸린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후에 광우병에 걸렸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세계 한 명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1년 내내 막 출범한 이명박 정권은 이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뇌송송 구멍탁을 외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바로 주사파들이 각계각층 침투해서, 그리고 그들이 침투한 언론을 동원해서 시위를 조직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왔으면 반미 투쟁으로 끌고 왔습니다. 세월호 사태 보세요. 이것 또한 적어도 책임이 있다면 관리 감독 책임을 지닌 그 해양청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선사 선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것을 어떻게 몰고 갔습니까? 7시간 동안 박근혜 너는 뭐 했냐고 몰고 갔어요. 아이들이 죽는 그 비극적 사태를 박근혜 그 치정으로 몰고 갔어요. 이 선전선동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대통령 모든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아이들 수백 명이 죽어가는 그 시장에 박근혜는 외간 남정하고 잠을 자거나 혹은 무당 구슬을 하거나 나중에 한 게 성형수술을 했다고 온갖 거짓말을 들어서 결국 박근혜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아까 이야기한 전복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최순실이란 여자, 저는 그 최순실의 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유라가. 제가 알기에는 정유라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그러니까 적어도 특기상으로 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키는 작고 못생기긴 했지만 이미 강남에서 유아교육을 통해서 이미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런 최순실을 이름이 최서원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최순실을 굳이 언론에 불렀어요. 공식 명칭은 최서원이에요. 왜 최순실을 왜 불렀을까요? 그래야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유라가 불법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해서 온 국민을, 자녀를 둔 대학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을 전부 선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K스포츠 재단에 자기가 자주 다니던 마사지샵 원장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나왔어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박사도 받은 사람이에요. 저런 스포츠 재단 이사장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선동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 선동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결국 똑같은 패턴과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사파 핵심들의 사전 기획과 그리고 각기에 침투한 세력들의 동조, 언론의 동조와 그 다음에 어때요? 시위에 정교조가 동원되고 민노총이 동원되고 그리고 법조인들이 동원되고 교수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각 침투 세력들의 동조로 그리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만일 이 혁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불태워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겁먹은 지금 현재 야당이죠. 새누리당인가, 당시 새누리당이 결국은 탄핵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서 대통령을 뺏겼습니다. 이것이 전복전입니다. 우리는 이 전복전의 형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복전의 글 보십시오.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 이거는 그 전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만든 조직입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12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북한의 요구사항과 거의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해체, 군사훈련 중지, 그런 북한이 주장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이름을 바꿔서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을 조직하고 이들 기획과 이들 주도로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탄핵이 가결되고 그게 2017년 3월 11일입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북한의 혁명 전략이 있습니다. 북한의 혁명 전략을 NLPDR이라고 합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입니다.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그래서 NLPDR입니다. 그 언론에서 주로 NL이라 하는 것은 앞자 두 자를 따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민족해방,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쟁을 미국으로 돌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미선이 효선이 미국으로 돌아갔죠. 광우병 미국으로 돌렸죠.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전략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다. 이들의 3대 투쟁 과제가 있습니다. 반미자주화 투쟁, 반독재 혹은 반파시오 민주화 투쟁, 그 다음에 민족통일 투쟁. 이 세 가지 투쟁을 줄여서 자주민주통일이라고 합니다. 자민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인영은 자기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004년도인가요? 맨 처음에 인터뷰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자주민주통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과제는 북한이 쓰고 주사파가 쓰기 전에는 한 번도 대한민국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1984년 이전까지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왜? 북한이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의 이론을 수입하면서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자주민주통일입니다. 이 3대 투쟁의 내용들을 설명하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반미자주화 투쟁, 자주입니다. 말은 자주지만 이것은 미국 모래내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지, 평화협정 실현. 어때요? 평화협정 멋있잖아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되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에 주둔군을 보내야 됩니다. 주한미군 나가야 되죠.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원 173명이 종전선언 하자고 이미 주장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그 종전선언이 아니라 그 다음 곧바로 뭐가 연결된다고요? 주한미군 철수 연결됩니다. 이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반대 또는 삭감. 지금 이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북한 전략전술론 책에 있어요. 이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군에 의한 6.25 당시 양민 학살 책임 규명. 지금도 하고 있죠. 불평등한 한미무역협정 폐기 등. 그래서 이들은 모든 투쟁을 반미투쟁으로 결집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게 5027 있죠. 왜 이들이 지금 반미투쟁 결집하는가를 이유를 알면 아주 심플합니다. 작전계 5027은 한미연합사가 만들어둔 작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만드는 개념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개념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전쟁이 벌어지면 90일간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 전선을 사수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본토에서 미군의 증원군이 한반도로 전개됩니다. 그 증원군은 어마어마합니다. 약 69만 명의 지상군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2,000대의 항공기가 들어옵니다. 세계 최첨단 항공기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항공모함 10척을 비롯한 약 200여 척의 선박이 한반도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북한으로 진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자기 나라의 헌법에 남조선을 해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남조선을 혁명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투쟁을 미국에 돌려서
미국과 한국 관계를 이간시켜 놓는 것, 이들의 목적이 바로 반미 자주화 투쟁입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왜요? 우리 젊은이들은 미국보다 북한이 우리 민족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만 합시다. 아까 우리는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헌법 아래에서 보장받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같은 동포인 건 분명하지만 그들은 어느 체제 하에 있습니까? 공산주의, 수령, 절대주의 체제 하에 있는 겁니다. 그 체제에 있는 인민과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같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같은 핏줄을 넣은 동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우리 지향한 바가 완전히 다르고 전쟁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유민주를 포기하고 인민민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가 아닙니다. 우선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자유민주주의, 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근 전술, 우리 지금 일본하고 굉장히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여기에는 김일성의 각근 전술이 있습니다. 1975년도 2월 달에 김일성이 교시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는, 남조선의 안보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끈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갓과 같다 했습니다. 그 끈 중에 하나만 풀어버리면 바람에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975년 2월에 김일성의 교시입니다. 그리고 주사파가 들어온 이래로 그 김일성이 교시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없던 지금 온갖 반일 투쟁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신대죠. 지금 현재 뭡니까? 윤미향이 하는 그거 9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사파가 대한민국 운동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장악한 그 시점쯤부터 비로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85년도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관계는 최악이 됐습니다. 저는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미국의 공격을 받고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일본은 새로 개조됐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증원군이 옵니다. 69만 명, 2,000대 항공기, 200대의 선박이 우리 와서 증원합니다. 그러면 그 보급품은 어디서 구합니까? 미국에서 그때그때 실어날 수 없으면 너무 멉니다. 그것을 전부 일본으로부터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일본과 한국이 최악의 전쟁 상태나 최악의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미군은 한반도에 전개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됩니다. 도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김일성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을 끝까지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 김일성 정권과는 우리는 전쟁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미국과 동맹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한 번도 먼저 전쟁을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경계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한 선제 공격이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우방이자 동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략에 의해서 지금 일본과 우리는 최악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핵심 전위들의 기획으로 그들의 선전선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국가보안법 철폐, 이건 지금 국가보안법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언젠가요, 그 군대에서 그 젊은 군인이 김일성 수령동시 만세하고 외쳤는데 그 친구 무죄됐습니다. 그리고 촛불 시위 때 우리 고등학생들이 혁명으로
사회주의 만들자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죽은 박원순이는 시청 앞 광장에서 김일성 공산주의 만세를 외치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독일은 히틀러 이래로 히틀러가 자기 민주주의를 가지고 전복을 벌였습니다. 독일은 히틀러 이래로 어떻게 했냐면 대한국가가 전복되는 걸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랍니다. 헌법 수호청이 있어요. 저처럼 공산주의자들은 아예 공산주의 전력이 있는 사람 아예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맞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헌법 수호청이 공산주의 활동을 벌인 사람을 샅샅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무력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안 통치기구가 뭡니까? 이건 공산주의자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공안 경찰, 그 다음에 또 검찰, 그 다음에 군대에 있는 뭡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지? 그 전에 보안사,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지난번 간첩 혐의를 받던 박선원이라는 자가 지금 국정원장 상근특보입니다. 1심의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국정원장 김승규 원장이 수사하러 들어가서 대통령 보고했다가 당시 그는 청와대 안보비서관이었습니다. 보고하러 갔다가 잘려나왔습니다. 수사를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보안사령부 완전히 해체되는 거 보셨죠? 이것이 지금 이 전략전술의 무서움입니다. 양심수란 뭡니까? 대한민국을 체제를 파괴했던 사람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감옥 간 사람들 양심수라 추앙하고 그들을 전부 정부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수억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족통일투쟁은 맨 마지막은 결국 연방제로 가서 그리고 연방의 끝은 공산주의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금 3대 투쟁 전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저는 이 정부의 단계가 지금 이 공산 전략에 따르면 주요 정치 목표와 보조 정치 목표가 있습니다. 보조 정치 목표가 있는데 이건 민주연립정부입니다. 여러분 왜 적폐청산이 진행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지금 혁명론에 보면 보조 정치 목표에 민주연립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쇼 체제를 해체한다는 게 있어요. 파쇼 체제란 뭐냐면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의 정치 세력과 보수주의 정치 세력의 기반인 재벌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던 약 150명의 고위 관료는 전부 대통령을 포함해서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재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0년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가장 앞장섰던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김관진 국방장관 또한 영어의 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파쇼 통치 세력 해체, 다시 말하면 보수 정치인들, 보수 세력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재벌에 대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은 또 지금 다시 구속의 기로에 있습니다. 롯데 감옥 갔다 왔죠. 다 지금 왜요? 이 정치적 기반, 경제적 기반을 해체해서 그리고 그것을 국유화하겠다는 전략. 그리고 최종적으로 혁명으로 가겠다는 것. 이게 보조 정치 목표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거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무슨 투쟁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는 전략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권력을 쥐고 100만이 넘는 민노총을 거느리고 그리고 수많은 지지 그룹을 확보하고 있는 언론을 확보하고 있는 이들과 대항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랑 뜻이 다르다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그들을 모멸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들과 싸우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연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적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좌파에 반대하는 한 우리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포용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내 생각 다르고 욕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운동의 파멸입니다.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해서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싸워왔던 투쟁했던 다 무시하고 욕하는 이 나쁜 버릇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가장 잘못된 행태입니다. 적들은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차곡차곡 우리를 당해서 포위막을 좁혀들어온 우리가 진행돼서는 되겠습니까? 남한혁명의 경로를 보십시오. 통일전선에는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는 통일전선의 핵심인 진보정당을 해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장인 이석기를 감옥에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문재인 정부 다음에 적어도 그런 통합진보당 같은 북한의 직접 지령을 받는 정당 전체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주사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주사파, 북한의 지휘를 받는 정당을 이 집권을 해야 비로소 혁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박근혜 정부가 해산시켰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민주연립정부 구성까지 갔습니다. 이게 혁명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은 결국 혁명한 정부가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린 지금 저 벼랑끝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고 우리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놓고 우리끼리 다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와 북한에 저항하는 사람은 모두 한편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대동단결의 정신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주사파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비난했고 또 주사파 형성에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 목숨이 있는 한 적어도 대한민국이 주사파 천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저 붉은 전략 전술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이고 기회만 되면 어느 자리든 저는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들의 전략 전술을 여러분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저들의 전략을 연구해서 우리 또한 역으로 이용해 나가야 됩니다. 저들의 약점, 그들의 약점은 거짓입니다. 저들은 한 번도 대한민국을 성공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저들의 정책은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을 이룩한 사람들이고 성공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부심에 우리가 뭉쳐 있어야 됩니다. 좌파에 우리가 밀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 도덕적 자부심으로 그리고 그 도덕적인 승리감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리고 진리의 길이 결국은 거짓을 이긴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